대만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동안 미국산이나 유럽산 무기만 수입하던 대만. 그런데 최근 대만 총통이 대만군을 한국산 무기로 전부 도배하자 너무나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며 믿기지 않는 장면을 공개하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동안 매일매일 대만을 위협하던 중국 해군과 공군들도 한국의 이거지 대만에 도착한 것을 보더니 주랭랑을 치며 도망갔는데요. 한국 때문에 시진핑이 최근 대만 침공을 완전히 포기했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중국은 대만을 2027년 정도에 침공하려 했습니다. 지난달 미국 CIA 국장은 중국이 2027년까지 대만을 침공할 능력을 갖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상원 청문회에서 여기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첫 번째 시험되는 러시아의 독재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에 따른 즉각적이고 심각한 위협, 중국의 장기적인 도전 같은 우리의 전략적 경쟁자들에 의해 제기됩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아직 4년이나 남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오늘의 우크라이나가 내일의 대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대만 침공 시기에 대한 내용이 담긴 러시아 연방보안국 FSB의 기밀 문서가 유출되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만 자유시보 등 언론은 17일 현지 시간 러시아 인권운동가 블라디미르 오세츠킨이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한 러시아 연방보안국 FSB의 기밀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안보 전문가 크리스토 그로제프는 FSB 전 현직 직원 2명에게 이를 보여줬고 이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FSB 동료가 작성한 것이라 답했습니다. 올 가을이면 불과 당장 1터부터 이달 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그동안 대만은 미국이나 프랑스 등으로부터 무기를 전부 수입했습니다. 프랑스는 샤를 드골 대통령 재임 때인 1964년 미국과는 다른 노선의 독자 외교를 추진하면서 중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대만과는 단교했었는데요. 1991년에 6척의 라파에트급 호위함을 대만에 깜짝으로 판매하더니 1년 뒤인 1992년에는 미라주 전투기 60대를 한 번에 판매해 중국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당시 중국이 프랑스에 강하게 항의하면서 양국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했고 프랑스는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1994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최근 대만 언론들에 따르면 대만군은 프랑스의 방산기업 드샤이로부터 8억 대만 달러, 328억 원 상당, 규모의 다개, 네가이, 미사일 교란장치 발사기 구매를 결정했습니다. 이 발사기는 대만이 1991년 프랑스로부터 사들인 6척의 라파에트급 호위함, 프리기탐에 장착하기 위한 것으로 적이 미사일 공격을 가해오면 교란장치를 발사해 공격을 회피하는 방어무기입니다. 중국 정부는 프랑스의 중국과의 관계를 해치기 싫다면 대만과의 계약을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전날 우리는 대만과의 모든 무기 판매나 군사교류에 반대한다면서 프랑스의 대만으로의 무기 수출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며 프랑스의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는 입장을 앞비 통신에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계약이 중국과 프랑스의 양자 관계를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예전처럼 프랑스와 단교하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국이 단교하는 순간 프랑스 경제 전체가 흔들립니다. 프랑스의 삼성이라 불리는 LVMH, 루이비통, 불가리, 지방시, 셀린, 켄조, 디올 등 전 세계 거의 모든 럭셔리 브랜드를 전부 보유하며 프랑스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이 LVMH 그룹은 최근 중국에서의 판매 성장을 통해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에서의 판매 비중이 전체 매출에서 가장 높습니다. 프랑스에서 판매보다 5배 정도나 더 많습니다. 중국이 프랑스의 명품 수입을 금지시켜버리는 순간 LVMH 그룹의 주가는 대폭 닥을 프랑스 경제 전체가 박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프랑스는 대만에 실제로 무기를 공급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미국은 좀 더 적극적입니다. 미국이 비상시 의회의 동의 없이도 발동할 수 있는 대통령의 예산 사용 권한으로 한화 4,400억 원 규모의 사상 첫 대만 군사 지원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중국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30일 로이터 통신과 대만 중앙통신사, CNA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지난 28일 현지 시간 3억 4,500만 달러, 약 4,400억 원 어치 군 장비와 용역, 훈련을 대통령 사용 권한 PDA를 활용해 지원한다는 내용의 대만 군사 지원안을 발표했습니다. 제공될 무기는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휴대용 방공 미사일 MAMPADS과 정보 및 감시 능력, 총포와 미사일 등이 대만에 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로이터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MQ-9 리퍼 드론 4대가 대만에 지원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제너럴 어타믹스가 개발한 이 드론은 표적 25km 상공에서 24시간 넘게 머물 수 있고 정찰과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춘 대형 무인기입니다. PDA는 비상시 의회의 승인 없이도 미국의 무기와 군사장비 재고로 타국에 대한 안보 지원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 권한으로 미국은 지금까지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30차례 이상 PDA를 발동했습니다. 긴급한 상황에 처한 제3국에 무기를 지원할 때 생산과 의회 승인 등 절차에 들어가는 시간을 생략할 수 있는 제도다 보니 PDA를 활용할 경우 계약 및 의회 승인까지 마치고도 대만에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상당량의 미국 무기들이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의회에선 이런 적체량이 190억 달러, 약 24조 원 어치라는 지적이 나왔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KNN 방송은 이번 패키지는 PDA를 통해 미국이 대만으로 장비를 보내는 첫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은 오랫동안 우크라이나를 돕는 것이 유럽의 안보를 지키는데 핵심적일 뿐만 아니라 중국의 대만 침공을 막는데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왔다며 이번 PDA로 미국은 처음으로 대만을 미군 장비 비축분으로 무장시키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앞선 논리를 발전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의 군사적 연계는 대만을 화약통으로 만들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천빈화 중국 국무원 대만 사무판공실 대변인은 29일 밤 발표한 입장문에서 우리는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하고 이 입장은 명확하고 일관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진당 당국은 대만 독립이라는 분열된 입장을 고수하며 미국의 의지의 독립을 도모하거나 무력으로 독립을 도모하기 위해 미국의 무기 판매나 군사적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며 그들의 행동은 대만을 화약통과 탄약고로 만들고 대만 해협에서 전쟁의 위험을 높이는 것이고 민진당이 계속 이 길을 고집한다면 청년들은 총알바지가 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도 성명을 내고 중국은 미국의 대만 군사 지원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미국은 대만 해협의 긴장을 높일 수 있는 새 요인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장 1터부터 이달 안에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절대 못 보냅니다. 앞으로 1터부터 이달 뒤인 가을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는 러시아 연방보안국의 기밀 문서가 유출되면서 대만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대만이 미국산 무기를 주문하면 미국이 이를 만들기 시작하고 대만까지 보내는데 최소 8개월에서 길면 1년 이상까지도 걸립니다. 그런데 대만에게 주어진 시간은 최대 2달. 불가능하죠. 유일하게 가능한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로이터는 29일 현지 시간 세계 최대 무기거래처 아움즈 딜러 가 되려는 한국의 질주 속으로 나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는데요. 로이터는 한국 무기 산업계의 속도감과 생산 능력에 경탄했습니다. 최근 한국이 폴란드에 보내기로 한 무기들 가운데 K2 전차 10대와 K9 자주포 24대가 계약 체결 몇 달 만에 인도됐고 이후 탱크 5대와 곡사포 12대가 추가로 인도됐습니다. 반면에 헝가리가 2018년 독일에 주문한 네오파르트 탱크 44대 가운데는 한 대도 아직 인도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지적했습니다. 유럽의 방산업체 코이 관계자는 우리가 몇 년 걸릴 일을 한국은 몇 주 또는 몇 달이면 해낸다고 말했습니다. 조올의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본부장은 북한과 지속적인 긴장 관계 덕분에 남한 무기 생산 라인이 가동되고 무기들도 긴장 국면 속에 개발, 테스트, 업그레이드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산 무기는 미국과 나토의 무기 시스템과 호환되도록 설계된 것 역시 장점입니다. 지금까지 대부분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수입해온 대만 입장에서는 한국산 무기가 미국 무기 시스템과 호환되기 때문에 완벽합니다. 성능도 훨씬 좋은데 가격까지 저렴하고 기존 무기들과 호환까지 되다 보니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대만 전 국민들에 알려지자 혐한으로 뒤덮였던 대만에서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혐한의 대표나라 대만에서 한류 열풍이 붙기 시작한 것인데요. 대만에서 역사상 최초로 한류 열풍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타이완 웹툰 시장의 1위와 2위 플랫폼이 모두 한국 기업입니다. 한국의 한 웹툰 작품은 타이완에서만 2천만 번 이상 조회됐고 연재가 끝난 한국 작품도 여전히 1,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폭발했습니다. 한국 게임 회사가 게임을 출시하기만 하면 대만에서 무조건 1위,
이외에도 한국 드라마나 K-팝 가수들의 인기는 대만 역사상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언제 중국이 침공할지 모르는 바람 앞에 촛불이 되어버린 대만에서 한국의 KF-21을 간절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이 F-35 수출을 거부하면서 중국을 상대할 전투기가 완전히 없어진 대만은 한국의 KF-21을 베껴 5세대 전투기를 만들려다 실패하고 마지막 희망으로 KF-21의 대만 도입 가능성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는 대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뉴스 프로그램에서 KF-21을 분석하는 특집 방송을 방영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전투기가 대만에 수출되어 중국을 상대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언제나 중국의 위협에 시달려온 대만은 중국보다 더한 북한을 바로 머리 위에 두고 일본과 중국의 사이에서 결국 자주국방을 이루어낸 한국의 방산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한국에서 자체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 KF-21에 대해 대만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보도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일에는 대만 최대 방송사인 TVBS에서 KF-21의 야간 비행 사실을 집중 보도하기도 했었는데요. 자체 개발한 최첨단 5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처음으로 야간 비행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앞으로 더욱 발전할 전망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초음속 전투기는 상발 엔진을 갖추고 있으며 시속 2200km로 최대 2900km를 비행할 수 있으며 7.7톤의 다양한 무기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F-35와 같은 5세대 전투기의 핵심 기술이 아직 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투기는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지난 17일 초음속 돌파를 성공하여 F-16을 뛰어넘었습니다. KF-21은 단좌식과 양좌식으로 나뉘며 이를 통해 한국이 자주국방에 대한 염원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만의 주력 전투기인 F-16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었으며 대만이 해내지 못했던 자주국방의 길을 걷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실 대만처럼 적대관계도 아닌 국가의 무기 개발 현황을 실시간으로 보도하며 주목하고 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요. 대만에서까지 한국 전투기 개발 현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이유는 자신들과는 다르게 성공적으로 무기 개발을 이어나가고 있는 한국의 상황이 너무나 부럽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보다 앞서 자체적으로 전투기 개발을 시작했던 나라가 대만인데요. 1980년대 노후화된 전투기 전력 교체가 시급했던 대만에서는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최신 무기 수출을 거부하자 결국 전투기의 자체 개발을 시작했었고 그렇게 대만 최초의 국산 전투기 경국호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제약 조건을 내거는 바람에 경국호의 항속거리는 F-52보다 길지 않아야 했고 공대지 능력은 F-16보다 우수하지 않아야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미국 주요 엔진사들도 참여를 거부하여 당시 민항기용 제트 엔진을 개발하던 미국 한일 가레사와 손을 잡고 F-125 엔진을 개발했었는데요. F-125 엔진의 추력은 T-50 엔진의 절반 수준에 지나지 않아 산발이면서도 T-50보다 추중비가 떨어질 정도였습니다. 또한 부족한 기술로 어떻게든 전투기를 만들기 위해 온갖 곳에 부품을 끌어다 쓴 결과 경국호 1호기의 출고 당시 전투기의 국산화율이 3%에 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국의 경우 T-51호기가 출고되었을 당시 국산화율이 48%에 달했던 걸 생각하면 처참한 결과물이었죠. 경국호의 이토록 낮은 국산화율은 이후 대만 항공기 사업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이 되고 말았는데요. 중국이 제20과 같은 5세대 전투기를 전력화하자 대만에서도 미국의 F-35를 도입하고자 했었지만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고 판단한 미의회의 겁으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때문에 또 한 번 대만은 국산 전투기 개발에 나서기로 결정했었는데요. 마침 대만보다 전투기 개발 후발주자였던 한국에서도 KF-21을 순조롭게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에 자신감을 얻어 지난해 3월 대만은 차세대 주력 전투기 개발을 선언했었습니다. 대만의 차세대 전투기 RF는 KF-21과 동일한 F-414 엔진을 채택하고 흡사한 스텔스 형상 설계를 도입하여 누가 보더라도 KF-21을 그대로 따라한 것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대만 국방부는 1조 원의 예산을 들여 단 2년 만인 2024년까지 시제품을 공개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해 각국의 항공 전문가들은 대만이 5세대 전투기 개발에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1980년대에 자체 전투기를 개발한 대만이었지만 앞서 언급한 3%밖에 되지 않는 국산화율로 인해 제대로 된 항공산업이 발달할 여지를 주지 못했었기에 대만의 항공기술력은 30년 전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것인데요.
결국 지난 9월 대만은 비현실적인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F-414 엔진 주문을 취소하며 개발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차세대 전투기 개발의 꿈을 포기해야 했었던 대만은 자신과 달리 성공적인 개발 행보를 보이고 있는 한국을 보며 부러움을 참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7월에는 한국에서 개발한 4.5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첫 비행을 실시했을 당시에도 대만 방송사에서 KF-21 특집 방송을 편성하여 KF-21의 개발 과정과 그 사이에 겪어야 했던 난관, KF-21의 현재 성능과 미래의 시장성까지 낱낱이 분석했었습니다. KF-21 초도기가 7월 19일 우렁찬 엔진 소리와 함께 날아올랐습니다. 경남 사천의 제3훈련 비행단에서 이륙한 전투기는 성공적으로 첫 비행을 마쳤습니다. 한국에 있어서 KF-21은 매우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이것은 한국에서 제작한 세 번째 전투기입니다. 한 나라에 있어서 독자적인 방위 능력과 국산 항공기 생산은 매우 중요합니다. KF-21은 최초의 국산 항공기 KT-1 웅비, D-50 고등훈련기의 뒤를 잇는 세 번째 국산 항공기입니다. 프로기를 만든 지 30년 만에 초음속 전투기까지 기술 도약을 이루어내는 데 성공한 것이죠. KF-21 프로젝트는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공동 투자한 다음 세대의 국산 전투기입니다. 이 비행기는 착륙장에서 랜딩 기어를 내리지 않고 33분간 비행한 뒤 착륙했습니다. KF-21 프로젝트는 20년에 걸쳐 개발되어 완성되었으며 한국이 항공산업을 성장시키는데 큰 야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업체와 미국 업체들이 한국과 협력하길 원하는데 예를 들어 T-50 고등훈련기는 한국과 록히드 마틴이 함께 만들었습니다. KF-21은 F-35를 참고하여 개발된 것으로 5세대 전투기의 기준에는 못 미치는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됩니다. 동체 길이는 16.9m이며 높이 11.2m, 폭 4.7m, 중량은 17.2톤입니다. 최대 항속 마하 1.8의 최대 무장량은 7.7톤이고 하드포인트 10개를 갖추고 있습니다. KF-21이 막 공개되었을 당시이기에 하드포인트가 10개로 알려져 있었지만 실제로는 12개의 하드포인트를 갖추고 있습니다. KF-21은 대략 4.75세대와 5세대 전투기 사이의 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온전한 스텔스 형상을 가진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슈퍼 호넷과 같이 일부만 스텔스 형상으로 제작된 것과 다릅니다. KF-21에는 한국에서 개발한 예스레이더, 적외선 관측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직 내부 무장창은 갖추지 못한 상태입니다. 2021년까지 KF-X 프로젝트에 167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한 한국은 2032년 이전에 132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개발 과정에서 여러 차례 자금과 기술적 문제로 지연되었으며 반대파들의 반대에도 직면했었습니다. 비용 문제로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KF-X 프로젝트는 한국 항공산업의 역량을 보여주는 중요한 프로젝트로서 정부와 국민의 결의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만에서 가장 부러워했던 점이 이런 부분이었는데요. 한국 역시 미국의 기술 이전 거부와 예산으로 인한 반대에 부딪혔었지만 국산 전투기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지지와 기술 개발에 피땀을 흘린 연구진들의 노력으로 모든 난관을 극복해 낼 수 있었습니다. 국제 군용기 시장을 관찰했을 때 현재 수출되는 대부분의 5세대 전투기는 미국의 F-35입니다. 하지만 F-35는 정말 비싸고 운용 비용도 높습니다. 미래의 KF-21은 5세대와 4세대 전투기 사이의 시장에서 F-16과 F-35 사이의 공백을 채울 수 있습니다. 한국은 국방산업 발전에 전력을 다하여 지난해 100% 이상 성장하여 전 세계 8위의 무기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선 중국에 이어 2위입니다. 7월 27일에는 폴란드 국방부와 14억 1천만 달러 규모의 방산 계약을 체결하여 K2 흑표전차 180대, K9 자주포 670대, FA-50 경전투기 48대 등을 수출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폴란드는 대한민국의 최대 군수품 수입국이 되었습니다. 대만과 달리 4.5세대 국산 전투기를 통해 자주국방을 이루어내고 세계적인 방산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한국의 모습에 대만 네티즌들은 좌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몇몇 네티즌들은 제발 대만에도 KF-21을 팔아달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지리적으로도 멀지 않고 수출의 걸림돌이 되는 미국의 핵심 항공기술 역시 우리 연구진의 노력으로 국산화에 성공했으니 KF-21의 대만 수출이 완전히 말이 안 되는 일은 아닌데요. 하지만 대만에 무기를 수출을 하는 순간 중국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에 대만 네티즌들의 바람처럼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남들보다 빠르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도를 통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대만 항공개발사를 통해 느끼는데요. 대한민국 역시 KF-21에 만족하지 않고 이를 발판으로 삼아 5세대를 넘는 6세대 전투기 개발까지 이루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 들어 동유럽과 북유럽에서 가장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는 한국산 무기, 그 중에서도 K9 자주포는 경이로운 판매고를 올리며 한국 무기를 도입하려는 국가들 사이에서는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하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K9을 이미 한번 구매했던 국가들도 실제로 써본 뒤엔 그 성능에 반해서 더더욱 많은 물량을 확보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요. 얼마 전엔 그렇게 한국 무기를 구매했던 고객 국가 중 하나인 에스토니아가 공개적으로 실사격 훈련을 진행했던 일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에스토니아라는 국가가 그렇게까지 규모가 있는 나라는 아니다 보니 지난 5월의 NATO 연합훈련만큼의 대대적인 훈련은 아니었지만 이 훈련은 에스토니아군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전역했지만 아직 싸울 수 있는 예비군들까지 한자리에 불러 모아서 K9을 두고 에스토니아군의 미래라고 소개했기 때문입니다. 훈련장의 상황을 현지 보도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1일 방위사업청의 정보 공개 게시판에는 해외 사업 관련 공시가 무더기로 올라왔습니다. 그 중에는 에스토니아에 대한 항목도 있었는데요. 공시에 나온 내용은 에스토니아의 K9 자주포 부품 15종을 수출하여 기술 이전을 하겠다는 것이었는데요. 이미 지난 5월 대규모 훈련을 한 차례 마친 에스토니아에서 부품을 다시금 수급해간다는 점에서 조만간 K9을 이용한 군사적 행동을 보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9일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그 전모가 밝혀졌습니다. 유럽의 군사 매체 조인트포어시즈.com은 8월 9일 에스토니아가 벌인 K9 실사격 훈련의 모습을 보도했습니다. 훈련은 보도 이틀 전인 8월 7일 이루어진 것으로 훈련에 동원된 K9의 모습이 담긴 사진, 참여한 사령관과 장병들의 인터뷰 등을 담고 있었습니다. 매체는 이날 훈련에 동원된 포병 부대의 징집병들과 재훈련을 받고 있는 예비군들이 K9의 실사격을 보고 하얗게 질리는 것을 목격했다고 전했는데요. 포병부대 사령관은 인터뷰를 통해 훈련에서 K9이 얼마나 효율적인 사격을 선보였는지 설명했습니다. 포병부대의 사령관인 카스파르 페데르, 캐스퍼 포데어, 소령은 징집병들과 예비군들의 활약에 만족했다. 승무원들은 매우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고 K9의 사격은 목표물에 명중했거나 유효한 피해를 주었으며 사격 관제사는 사격 지원을 요청할 필요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K9 도입 전에는 사격에 앞선 절차가 포병들에게 있어서는 분명한 문제였다. 그러나 K9을 추가한 뒤로는 이러한 상식의 새로운 차원이 열렸다. 포병들이 사격을 할 때에만 경험할 수 있는 감각, 즉 포가 제자리에서 발사된 뒤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조준점이 흐트러질 때 발생하는 시스템 경고가 없었다며 혀를 내둘렀죠.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훈련은 징집병들과 재훈련받는 예비군들이 함께 진행했는데요. 훈련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에스토니아는 독특한 훈련 과정을 거쳤다고 매체는 밝히고 있습니다. 첫 사격 훈련은 현역 군 교관이 동제했지만 징집병팀은 그 뒤부터는 독립적으로 행동하여 전문성과 기량을 발휘해야 합니다. 한 K9 자주포 팀의 포반장인 야스키 슬러, 제스키 아일러, 일병에 따르면 모든 병사들은 사격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K9을 완전히 다루는 데에는 여전히 연습이 필요하지만 다음 사격에서는 훨씬 더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라고 키슬러 일병은 말했죠. 한편 징집병들이 징집 전 3개월간의 기동포 기본과정과 특허과정을 거친 반면 예비군들은 지난해 12월 진행된 신속 재훈련을 통해 기량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나이코 카시크, 네이코 카직, 일병은 저는 2010년에 군 복무 중이었고 당시 저는 계산 담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훈련하는 동안 저는 조준과 보조 조준 역할을 모두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대대에서 전화를 걸어 신무기 훈련을 받고 현역으로 복무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봤는데 오늘 이렇게 다시 한 팀으로 좋은 결과를 보여줄 수 있어 뿌듯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페데르 사령관은 예비군을 사격 훈련에 동참하는 것이 향후에도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그들에게 부대의 발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술을 갈고 닦으며 필요한 경우 함께 나가 싸울 사람들이 서로를 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매체는 이 훈련에서 장병들이 경험한 K9이 에스토니아 포병 전력의 미래와도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체는 K9이 높은 관통력,
우수한 장갑 보호 및 높은 화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45년의 수명 중 적어도 30년 동안을 에스토니아 포병들이 향후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죠. 현대적인 장갑 자주포는 포병 승무원을 보호하는 동시에 더 빠른 기동을 가능하게 하여 적 무기에 더 잘 저항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K9 체계는 간단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짐짓병과 예비군 모두가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에스토니아는 수량은 많지 않은데도 K9을 알뜰살뜰하게 잘 활용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작년 12월 기준으로 에스토니아가 보유한 K9은 18문. 솔직하게 표현해서 많다고는 차마 말할 수 없죠. 그러나 총전력 3,500명의 한 개 사단밖에 운용할 수 없는 작은 군대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들이 K9에 얼마만큼의 기대를 걸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소규모의 군대다 보니 예비군도 불러다가 함께 훈련할 수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유사시가 아니면 소집되지 않을 이들 예비군한테까지 K9을 훈련시키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에스토니아가 보유하고 있는 K9은 현재 18문이지만 지난 1월 에스토니아는 한국에 보유한 수량만큼을 더 주문해서 최종적으로는 현재의 2배인 36문을 운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에스토니아 육군 약 100명당 1문씩의 K9이 화력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절대적인 수로 따지면 결코 많지 않지만 그 질은 격이 다르게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토니아는 K9을 도입한 직후부터 누구보다도 K9을 잘 다룰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의 최초의 K9이 도착한 것은 2020년 10월. 그로부터 북과 한 달여 만에 한국의 K9 포병학교에서는 에스토니아 장병들이 K9 운용 및 정비 교육을 이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포병 장비를 다루고 고치는 교육이 한 달 만에 끝나지는 않을 터이니 이는 에스토니아가 초도 물량 도착도 하기 전부터 한국을 믿고 장병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파견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심지어 당시에는 코로나 팬데믹이 창궐하던 시기라서 이 훈련을 받는 데에만 해도 많은 역경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에스토니아 장병들은 이를 극복하고 무사히 교육을 이수하면서 그들이 새로운 포병 전력을 확보하는 데에 얼마나 사활을 걸고 있는지를 몸소 보여줬습니다. 작년 4월에는 창원에서 열렸던 전세계 K9 자주포 도입국들의 모임인 K9 유저 클럽에도 참여한 바 있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다른 국가들의 도입 수량과 비교하면 초라하게 느껴질 만도 한데 에스토니아는 이곳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K9 운용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며 열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에스토니아 대표로 참석했던 알란 라이드마 소령이 이 자리에서 K9 추가 도입까지 선언하기까지 했죠. 이때 언급된 에스토니아 추가 도입분 K9은 얼마 지나지 않아 빠르게 납품되었습니다. 작년 12월 에스토니아의 K9 6대가 추가로 납품되었는데요. 폴란드와 바로 이웃나라다 보니 폴란드의 K2 흑표와 K9을 납품하던 바로 그 배에 같이 실어 보냈던 것입니다. 이 당시 에스토니아에 납품되던 K9 중 한 대는 겉에 씌워진 방수포에 한글로 에스토니아라고 쓰여져 있어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출고나 선박 담당자가 폴란드 도입분과 에스토니아 도입분을 구분하기 위해서 써놓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죠. 이번에 에스토니아가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고 나서야 다시금 조명받은 사실인데 에스토니아는 한국에 부품 수출 요청을 보내기 전부터 K9을 이용한 훈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7월 말에 보유한 K9들의 창정비가 하나둘 완료됐던 것이죠. 아마도 완전 분해 후정비 재조립하는 오버홀을 거쳤을 것으로 보이는데 놀랍게도 에스토니아는 이 과정에서 K9의 자체적인 개량을 가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바로 차체 측면을 따라서 궤도 보기륜을 절반 정도 가리는 스커트 장갑을 추가한 것이죠. K9은 방호력을 딱히 단점으로 지적받고 있지는 않지만 왜인지 유럽 방면의 군사 전문가들은 측면 스커트 장갑의 유무를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K9의 경우 원판에는 스커트 장갑이 없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스커트 장갑만 달면 완벽하다고 아쉬워하는 목소리를 내곤 했는데요. K9 도입국 중 일부는 이런 우려를 받아들여 실제로 스커트 장갑을 간단한 개량으로 추가하고는 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호주와 핀란드가 있죠. 에스토니아 역시 이들의 선례를 따라서 스커트 장갑을 추가하는 개량을 오버홀 과정에서 추가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이 놀라운 점은 에스토니아의 경우 도입 수량이 매우 적은 편이다 보니 이런 간단한 개량에도 난관이 많기 때문입니다. 원판에 없는 부품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추가하는 작업이다 보니 고작 18문에 적용하기 위한 수량만을 요구했을 테니
대량 생산으로 인한 가격 절감 효과를 전혀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실상 18문이 K9을 제값 다 주고 자체 리폼했다고 말해도 되는 수준이죠. 그래서인지 이들이 새롭게 개량한 K9의 모습은 외관상으로도 상당히 멋진데요. 사진과 기사로 이런 소식을 접하는 한국의 밀리터리 매니아들이 오히려 이를 부러워할 정도였습니다. 에스토니아가 이처럼 K9 운용에 열과 성을 다하는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K9이 에스토니아 육군에게 있어서 매우 핵심적인 전력일 뿐더러 향후 30여 년을 책임질 미래와도 같이 여기기 때문입니다. 예비군 장병들까지 훈련장에 불러내서 K9을 소개하고 운용법을 교육하는 것은 앞으로의 에스토니아군의 모습에 K9이 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와 같았죠. 수십 년의 미래를 한국에 올인한 에스토니아군. 이들은 그 선택이 들리지 않았음을 벌써부터 체감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들이 구매한 한국 무기의 양은 많지 않지만 이러한 소문은 추후 유럽 영내로의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임이 분명한데요. 앞으로 또 어떤 나라가 한국 무기와 함께하는 강성한 군사력을 손에 넣게 될지 기대됩니다. 러시아에서 버린 자식 취급했던 기술을 대한민국이 되살리는 것을 뛰어넘어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불가능하다고 한 일을 한국이 해낸 것인데요. 이 덕분에 일본의 계획이 완전 어그러졌다고 하는데요. 뜻하지 않게 일본의 원대한 꿈이 한국 기술 덕분에 박살났다고 합니다. 대체 어떤 계획이었고 한국이 성공시킨 기술이 무엇인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대한민국. 남해와 서해를 찾는 이들이 감탄하는 것은 바로 수려한 섬입니다. 세계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풍광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 섬이라 할 수 있죠. 언뜻 봐도 엄청난 섬 숫자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얼마나 많은 섬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3,348개나 되는 섬을 한국이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15,000개의 섬을 가진 인도네시아가 1위이고 한국은 무려 4위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한국의 섬을 매주마다 한 곳씩 방문한다고 해도 64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사람이 사는 섬들 외에도 무인도들도 많은데요. 배가 갈 수 없어 현실적으로 이 섬들을 모두 방문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섬들도 과거에는 많았지만 지금은 교통의 불편함으로 인해 점점 그 숫자가 줄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이 모든 섬들을 아무 문제 없이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것도 몇십 시간이나 배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단 몇 시간만 있다면 대한민국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하죠. 하늘을 나는 배라고 불리는 위그선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위그선은 사실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이동 수단인데요. 배와 비행기의 장점만을 결합한 초고속 해상 운송 수단이라고 합니다. 맨 처음에 위그선을 개발한 것은 핀란드의 기술자 카리오였는데요. 이를 본 소련에서 위그선의 군사적 이용을 염두에 두고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육해공에서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위그선을 활용한다면 군 부대 이동 시 적진에 빠르게 투입할 수 있다고 바라본 것이죠. 연구를 하던 중 소련은 카스피해 근방에서 개량 중인 위그선 실험을 감행합니다. 당시 시속 550km의 속도로 날아가는 이 형체에 미국은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미 중앙정보국 CIA는 이 비행체를 보고 바닥에 물리라 불렀다고 하죠. 이 실험에서 사용된 위그선은 KM이라는 명칭이 붙여졌는데요. 1964년 소련의 기술자 티슬라브 알렉세예브에 의해 설계된 이 제품은 가까이에서 보면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는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크기에 비해 안정성은 물론이고 효율성이 떨어졌기에 소련이 개발한 위그선은 화물 수송용으로 목적을 바꿔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선체가 불안했고 제작과 운용 예산의 문제로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는 완전히 취소되었죠. 위그선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엉뚱한 곳에서 위그선은 부활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대한민국에서 위그선은 생명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원래 위그선은 러시아의 빛을 갚기 위해 한국에게 수출되었습니다. 90년대 초 러시아는 한국에게서 서십억 달러의 부채를 갚지 못했죠. 그 결과 러시아는 원천 기술뿐만 아니라 각종 무기들을 헐값에 한국에 넘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 위그선 제조 기술을 러시아에게서 얻었죠. 처음 러시아 기술을 받았을 때는 수면 위 1터부터 5m만 운용 가능한 기술로 파도가 거친 한국에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술의 가치를 알아본 한국 기술자들은 개량을 거듭한 끝에 한국형 위그선을 만들어냈습니다.
개량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1996년 국내 조선 4사4와 공동으로 시제품 갈매기 1호를 만들고 2002년에는 한국해양연구원과 벤처업체가 손을 잡아 최대 출력 100마력의 4인승 위글선을 만들어 시운전에 간신히 성공했죠. 효율성과 안정성을 모두 고려한 제품을 만드는 것은 난제로 보였습니다. 소련 기술자들도 성공하지 못해 폐기 처분한 제품을 한국이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죠. 하지만 오랜 인고의 세월을 거쳐 작년 3월 위그선 M80 기종이 건조 승인 어프로벨 포 컨스트럭션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론비행 선박산업이 세계 최초로 위그선 상용화에 성공한 것입니다. 최고 130노트로 비행이 가능하며 한 번 비행 시 600km 장거리도 거뜬한 이 제품은 20만 km 이상의 실해상 시운전 경력을 보유할 만큼 안정성도 증명되었습니다. 도서 지역이 많은 한국에도 적합한 기종으로 위그선만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죠. 이후 기술 개발을 거듭해 20인승 위그선 개발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대형화 사업이 진행되면 비행기와 배로만 이동할 수 있던 곳을 위그선을 이용해 1시간 이내로 이동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번 위그선 상용화가 더 값진 것은 한국의 자체 기술로 성공했다는 점입니다. 과거 상용화에 뛰어든 한국 기업은 물론이고 중국과 러시아 업체들도 상용화의 번번이 실패로 끝나면서 위그선 사업을 접어야 했는데요. 아론비행 선박산업은 경량화와 효율성, 상업화 가능성까지 모두 잡으며 전 세계 어디서나 운용 가능한 위그선을 개발했다는 점에서 국내 시장 외에도 해외 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습니다. 이니 위그선의 가치를 알아본 해외 기업들이 계약을 맺었는데요. 인도네시아에서 2척을 선주문했으며 스페인과 중동 국가들 역시 10척을 주문하는 구매약 정서를 맺었습니다. 태국과 콜롬비아 등 다양한 국가에서 위그선 요청이 쏟아졌다고 하죠. 예상되는 수요는 1만 5천 척 이상으로 대략적인 금액만 따져봤을 때 무려 34조 원의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볼 수 있기에 앞으로의 전망도 창창합니다. 한국에서는 이르면 포항 울릉도 여객 수송 위그선이 출항할 예정인데요. 울릉도에 가기 위해서 배에 탑승해 3시간 동안 뱃속에서 고통을 겪어야 했으나 위그선이 등장하면서 1시간 이내로 빠르게 이동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울릉도를 넘어 독도까지도 위그선으로 오갈 수 있게 되는데요. 이전까지는 쉽게 갈 수 없었던 독도도 빠른 시간 내에 이동할 수 있게 되어 한국인들이 독도 관광을 쉽게 즐길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밀려드는 해외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경남 사천에 있는 SPP 조선소의 위그선 공장을 설립한다는 소식까지 전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는데요. 이 소식을 듣자 일본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일제히 한숨이 나왔다고 합니다. 한일해저 터널의 원대한 계획이 무너졌기 때문인데요. 일본의 계획을 한국이 의도치 않게 망가뜨린 것입니다. 한일해저 터널은 일본 스시마 섬과 이키 섬을 중간 경유지로 두고 일본 규슈 지방까지 한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프로젝트입니다. 100년 정도 논의된 주제로 한일 양국을 비행기나 배를 이용하지 않고도 오갈 수 있다는 점에서 양국 정치인들의 관심을 받은 바 있죠. 첫 구상은 일제강점기로부터 시작되는데요. 당시 일제는 만주를 괴뢰국으로 세우고 중국과 베트남, 동남아시아 대부분을 집어삼키며 대동아 공영권을 만들 계획을 꿈쨌죠. 일본에서 시작해 동남아시아까지 연결하는 약 1000km의 철도 계획이 이때 첫 등장합니다. 일제가 이룩한 영토를 철길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각광받은 이 계획은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철폐되었지만 한일해저 터널이라는 형태로 모습을 바꾸며 한국을 괴롭혔습니다. 2003년 영국과 프랑스가 채널 터널을 건설하면서 이 논의는 불이 붙었죠. 한국과 일본을 연결해 양국 간 소통을 강화하고 평화를 다지자는 것이 일본 측이 내세운 표면 상의 논리였습니다. 또한 터널을 뚫으면 여객이나 화물 운반에 있어서도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것이 일본에서 내세운 중요 논리였습니다. 배나 비행기로 이동하는 것보다 열차를 통한 운송이 더 저렴하다는 주장이었죠. 하지만 연구 용역을 통해 효율성과 경제성을 검토한 결과 한일해저 터널은 한국에게 어떠한 이득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서우시베리아 횡단철도와 한국이 연결될 경우 최종 기착지가 일본이 되는 사태가 벌어져 한국의 지정학적 이점이 완전히 사라지는 불이익만 있을 뿐이었죠. 한국은 해저 터널에 대해 어떠한 의견도 보이지 않으며
일본의 일방적인 주장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본은 한일해저터널의 유용성을 언급하며 한국을 괴롭혔습니다. 한일해저터널이 있으면 기존보다 더 빠르게 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번 위그선의 상용화로 해저터널의 장점이 사라진 것입니다. 위그선의 크기를 키우면 많은 승객들을 태우고 일본을 오갈 수 있게 되는데요. 대한해협 양쪽에 위그선 선착장을 배치한다면 일본이 주장하는 속도 차원에서의 장점을 위그선으로 완벽히 대체할 수 있게 되죠. 게다가 현재 위그선 기술에 있어 선진국으로 거듭난 대한민국이 위그선 영업과 운용에 나서게 된다면 한일해저터널을 굳이 뚫을 필요 없이 양국을 빠르게 오갈 수 있게 됩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을 속여 한일해저터널 개통이 가능했는데 위그선의 등장 덕분에 한국을 속일 수 없게 된 것이죠. 일본의 주장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위그선 덕분에 불가능으로 여겨졌던 많은 일들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포항 독도를 들려 독도에서 일본까지 갈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가능하리라 보입니다. 일본에서도 역으로 독도를 거쳐 한국을 올 수 있게 되죠. 독도에 박혀있는 태극기를 일본인들이 보면서 자연스럽게 더 이상 독도를 일본 땅이라 여길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한국의 위그선이 앞으로 교통의 중추 기종이 되기를 바라며 새로운 한류의 선봉장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